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드네프르강 이남 지역에 배치되어 우크라이나군의 도하작전을 저지하려는 러시아군 포병 부대를 완전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우크라이나 해군이 부활해 박살낸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남쪽 해상의 흑해는 원래 러시아 해군의 흑해 함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의 수상 전투함이 러시아군 포병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제는 제공권뿐만 아니라 제해권마저도 장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척도 없는 줄만 알았던 우크라이나 해군의 수상함 어디서 나타나 어떤 활약을 했으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결전을 치르게 될 헤르손 전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한편 아직도 규모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군을 크게 압도하는 러시아 공군이 여전히 제공권을 우크라이나에게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11월 3일 오전 11시 북한이 180기가 넘는 군용기를 띄워 올렸고 우리 공군이 80대의 군용기를 띄워 이에 대응했는데 세계 3위 공군이라던 러시아 공군이 이에 비교해도 한참 부족한 일일 출격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흑해 함대 상태와 총체적인 온갖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 공군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길래 이런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흑해함대 해군 전투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남부 해역을 봉쇄하겠다느니 그동안 세계 곡물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해왔던 흑해 이니셔티브 조항을 깨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선박을 공격하겠다느니 위협적인 경고들을 최근 잔뜩 쏟아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자주 그래왔던 것처럼 이런 말들은 허풍에 불과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 해군마저 제압하고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4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헤르손 전선의 드네프르강 하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도하작전을 막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 포병 진지에 우크라이나 해군 수상함에 강력한 로켓 공격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3일 미콜라이우주 오차코프 인근에서 잠시 모습을 보였다가 주변에 쏟아지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피해 항해한 이후 사라졌던 우크라이나 해군의 1200톤급 전차 상륙함 유리 올렌피렌코함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 오신트 정보통들은 지난 30일 늦은 밤 헤르손 전선을 흐르는 드네프르강 하구 빌로베르치아 스비아토슬라바 국립공원 인근의 해상에서 웬 수상 전투함이 접근하더니 얼핏 봐도 약 40발에 가까운 다연장 로켓 공격을 무지막지하게 퍼부어대는 적외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켓 공격으로 주변의 러시아군 진지 주변 수십 개 지역에서 폭발이 무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드네프르강을 건너 도하작전을 벌일 우크라이나군에게 포격을 쏟아붓기 위해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군 포병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후 유리 올렌피렌코함은 유유히 해당 장소를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함정은 1971년 소련 해군에서 운용되었고 이후 1994년 우크라이나 해군에 양도되었고 개전 이후 지난 4월에는 러시아군에 의해 베르잔스크 항구에서 노획되었던 수상함인데요. 그러나 러시아군의 말과 달리 지난 6월 3일에는 미콜라이우주 오차코프 인근 해역에서 다시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하고 항해 중인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상함의 주 목적은 전차를 상륙시키는 것이지만 자체 무장으로 만만치 않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로시니급 중형 전차 상륙함 U-401 유리 올렌피렌코함은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화력 지원을 담당하기 위한 무장으로 140mm 18연장 로켓 발사기를 2기 갖추고 있으며 그 외의 무장으로 이글라 함대공 미사일 4연장 발사기 또한 2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AK-230 30mm 기관포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공 공격 및 방어 능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유리 올렌피렌코함이 이번에 러시아군 포병 부대를 향해 쏟아부은 140mm 로켓은 사정거리가 9.6km 정도에 불과한 무장이라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러시아군의 주력 다연장 로켓은 122mm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보면 유리 올렌피렌코함의 140mm 다연장 로켓은 사정거리는 짧아도 화력에서는 충분히 러시아군에게 위협적인 무장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이처럼 제해권을 장악한 채 해안까지 접근해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10월 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통해 세바스토폴 공격작전에서 흑해함대의 새로운 기함 어드미럴 마카로프 함에게 심각한 파손을 주어 운용할 수 없게 만든 덕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직후 우크라이나군은 유리 올렌피렌코함을 출격시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진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함선은 현재 우크라이나 해군에 남아있는 가장 큰 함선으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할 당시 다른 우크라이나 해군 함선들과 함께 러시아에 투항했던 함선인데요. 돈바스 전쟁에서 전사한 우크라이나 해병대원 유리 올렌피렌코의 이름을 따 2016년 재명명된 함선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 러시아군은 이 유리 올렌피렌코함을 빼앗은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해군에게 그래도 먹고는 살라는 듯 다시 반환해 주었던 것이 러시아군에게 지난날에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미 흑해 함대는 사실상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본부를 버리고 각
가까운 러시아 본토로 도망친 바 있는데요. 이후 흑해 함대 함정들의 활동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때 함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함대를 빼버린 바람에 러시아 남부 군간구 군부와의 갈등이 극심해진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월 9일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의 노보페드리오카 공항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이때 조기되어 있던 러시아 해군 제43 독립항공연대 항공기 다수와 탄약고 두 곳이 파괴되는 일까지 있었죠. 현재 흑해 함대 전력은 사실상 현대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멸한 것이나 다름없어 가용 함선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며 지난 10월 29일에는 흑해 함대의 본부인 세바스토폴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의 부하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러시아가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려됩니다. 미국 현지 시각 11월 2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기사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정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유엔과 티르키의 중재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마저 이제는 제해권의 장악을 노리고 부활한 상황이니 남아있는 소수의 흑해 함대 전력이 어떻게 대응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협정 재개를 그대로 유지할지 의문인 상황인데요. 하늘에서도 그토록 강력하다던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굴욕이 말이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출격 횟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오히려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서방 세계 국가들의 지원을 통해 공군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물론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비하고 최근에는 우수한 정밀 유도 미사일인 스칼프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까지 지원받고 갈수록 강화되는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 공군을 지원하는 등의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러시아 공군의 규모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공군을 크게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수많은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제공권을 뺏어오지 못하고 하루에 고작 50소티에서 70소티 이상을 달성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온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고질적인 엔진 수명 문제와 부족한 첨단 부품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은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엔진 예상 수명이 고작 120시간에서 160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이 러시아의 가용 전술기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공군의 전술기들은 120시간에서 160시간 내 대부분 격추 혹은 작전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에서는 공군의 전투기들 엔진 수명을 길게 설계해봤자 어차피 얘네들 그때까지 살아남지도 못한다. 그러니 통계상 120시간에서 160시간 정도만 엔진을 운용할 수 있게 하면 엔진 제작 비용도 적게 들이고 운용상 소련 공군 전술기들의 운용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니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다 라는 듯 보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항공기의 타이어나 제동을 위한 낙하산, 조종석의 캐노피와 같은 간단한 예비 부품들 정도만 준비해두면 되고 유지 보수를 위해 전문 인력도 필요 없으니 일석이조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소련 시절 개발된 미그-29 전투기나 수-27 전투기를 주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공군도 겪고 있는 문제겠지만 좀 나은 것이 그래도 미그-29와 수-27의 엔진은 기본적으로 최대 400시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엔진 수명의 향상이 이루어진 케이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8개월 이상 오랜 기간 지속되자 소련 시절부터 바뀌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짧은 엔진 수명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예상과 달리 이번 전쟁에서 도전을 계속 면치 못하게 되자 러시아 공군에서는 전술기들의 출격 횟수를 개전 초기부터 무리하게 늘려왔고 그 결과 안 그래도 120시간에서 16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엔진 수명은 더욱 단축되어 간 것입니다. 개전 초기만 해도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은 하루에만 200소티 이상을 채우며 작전을 수행했지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몰라도 지금처럼 길게 이어지자 이로 인해 급격하게 떨어진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엔진 수명은 지금 러시아 공군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러시아 공군 전체 전술기의 30% 이상이 엔진을 비롯한 많은 부품을 갈아치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러시아에서만 모든 항공기 부품을 조달해왔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명분 없는 러시아 침공 전쟁으로 크게 분노한 서방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더 이상 반도체와 같은 필수 항공기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는데요. 러시아는 이 때문에 값싸고 질 안 좋은 부품으로 문제가 되는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자국산 부품으로 유럽에서 제공되어 오던 부품을 대신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보기 좋게 추락하거나 비행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계획대로 3일 만에 끝났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의 활약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이럴 때 만약 우크라이나 공군과 해군이 막강한 능력과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